자, 509페이지 2번 관리처분계 수립기준입니다. 관리처분계 수립기준이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먼저 보면 정전토지 건축물의 면적, 이용사 환경, 그 밖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지 건축물이 균형 있게 배분되고 합리적 이용도 들어가야 된다. 1번은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면적, 이용상, 환경 세 가지만 반드시 면적, 이용상, 환경 세 가지는 필수 고려. 나머지는 고려하든가 말든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2번 증환지, 감환지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물에 대해서 필요하면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상식적인 얘기죠. 작으면 늘리고 크면 줄인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차이 나는 건 나중에 청산하면 됩니다. 3번 환지 부지정입니다.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한 자에 대해서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과소 토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현금 청산은 불허한다. 뭡니까 X입니까? X죠.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라 하더라도 현금 청산은 불허한다. 그러면 X. 현금 청산 할 수 있다. 이제 할 수 있다. 4번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 면적이 작으면 늘려준다. 증환자입니까? 토지에 가름해서 보상하거나 그런 환지 부지정, 환지 부지정. 그 다음에 건축물 일부와 건물이 있는 대지 공유집은 줄 수 있다. 입치한지 할 수 있다. 토지 면적이 작으면 뭐 할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너무 작으면 아예 빼버릴 수도 있고 작으면 차라리 아파트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5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수립하고 6번 이제 6번이 중요한데 6번입니다. 주택 공급인데 주택 공급 1세대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할 때 1주택을 공급하고 혼자서 주택을 100개, 1000개, 10,000개 가져도 땅을 100개, 1000개, 10,000개 가져도 하나만 준다 이게 원칙입니다.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냐는 2인 이상의 1주택 1토지를 공유할 때 1주택만 준다. 7명이 모여서 10명이 모여서 100명이 모여서 토지나 주택 하나 가지고 있어도 하나만 준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하나만 준다가 원칙이 원칙. 근데 다만 다음의 경우는 다음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번입니다.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답니다.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번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입니다. 과밀박 재건축, 과밀박 재건축. 그럼 우리는 자 수도권에 대해서 우리나라 수도권을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면 수도권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첫 번째가 과밀 억제권역, 두 번째가 성장 관리권역. 그러니까 이런 명칭은 다르나야 돼요. 성장 관리권역. 세 번째가 자연 보전권역입니다. 자연 보전권역 그럽니다. 과밀 억제권역, 성장 관리권역, 자연 보전권역. 그런데 지금 재건축이 뭐만 아니면 과밀 억제권역 아니면 성장 관리권역이나 자연 보전권역에서 재건축하면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수도권에서 너무 빽빽이 개발한 데가 과밀 억제권역. 자연 보전권역은 한강수계 개발하지 말아가 자연 보전권역. 그러면 앞으로 개발이 남아있는데 뭐가 남았어요? 성장 관리권역. 과밀 억제권역이 너무 빽빽이 개발돼서 좀 빼서 좀 밖으로 보내자. 그럼 밖에서 받아야 되는 게 성장 관리권역. 그러니까 향후 수도권에 개발이 되는 데는 성장 관리권역이 개발이 됩니다. 성장 관리권역. 그래서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은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고. 두 번째,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가지고 있으면 거기도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고. 그 다음 세 번째,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등 가진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답니다. 그런 내용 가지고 나중에 몇 개 받을 수 있냐 계산 문제 나와. 계산 문제 나오니까 그걸 갖다 하나씩 해결해야 된다고. 2번 2주택이다. 2주택 분양 대상되면 정전토지 건축물에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 기준한 가격 줄거벌리 가격 가로 건너뛰고 또는 줄거벌리 정전주택 전용면적 범위 정전주택 전용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전용면적 60여 한다. 다만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소유권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원칙은 하나 주는데 이게 지금 정비사업이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냐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분양이 안 돼요. 분양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 자 갑이 여기 있다. 지금 이렇게 토지주택 가지고 있는데 몇 평짜리 가지고 있냐 60평짜리 가지고 있다. 60평짜리 공사 끝난 상태에서 정전 토지 건물에 가면 새로운 토지 건물 주는데 자 아파트 지어 줍니다. 이렇게 지금 아파트 지어서 주는데 자 얘는 지금 2개를 받고 싶다. 분양이 안 되니까 2개 받고 싶다 그러면 2개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법에서 2개를 못 주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 얘가 60평인데 이게 얼마짜리냐 그러면 6억짜리다. 자 갑이 분양 신청한다. 몇 평짜리? 32평짜리 분양 신청한다. 이게 얼마짜리냐? 이게 만약에 4억이다. 그리고 이것은 18평. 18평이 전용면적 60입니다. 60. 우리나라는 60이 기준이 되는 숫자입니다. 60이. 우리나라에서 소형, 중형, 대형 그랬을 때 중형이 법에서 중형은 전용면적 60을 초과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우리가 중형 그래요. 60을 초과하고 85 이게 뭐라고요? 중형. 그러면 60 이하가 뭐예요? 소형이요. 60제곱미터가 뭐예요? 18평이 60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18평이 가지고 18평 이건 얼마냐 그러면 2억 5천이다. 2억 5천. 갑이 2개 받고 싶으면 2개를 주는데 어떻게 2개 주냐? 찰쯤에 법 만들어서 이랬어요. 정전 가지고 있던 토지 건축물 가격 범위 내에서 2개 주자. 가격 얼마요? 6억. 이건 얼마요? 6억 5천. 2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분양이 안 된다니까, 분양이 안 되는데 나는 받고 싶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든가 주자고 어떻게 하든가. 그래서 생각하는 게, 가격이 안 되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전용면이 몇 평? 60평. 2개 다 몇 평? 50평. 그러면 내가 크니까 2개 줄 수 있다. 이렇게 법을 바꾼다고. 그래서 정정 가격 범위 내에서 2개. 가격이 안 되면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개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60이야. 우리는 시험 보니까 60이라고 밖에 나가면 일반인들은 60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작은 집. 밖에 나가면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이런 말 해요. 일반인들 좀 아는 사람들이. 재개발은 좀 하면 그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2개 받잖아. 작은 집이 어느 게 작은 거냐? 이게 60 이하를 갖다 밖에 나가면 작은 집이라고 말한다고. 그게 우리나라 소형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주는데 정전 토지주택 가격 범위 내에서 2개, 가격이 안 되면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개 주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작은 집이다. 60이야. 60 이하는 3년간 전매가 안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대팔면 안 된다고. 자, 저기 있는 갑은 소유권 언제 취득해요? 이전고시 다음 날이죠.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갑은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 이전고시 다음 날. 그러니까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저거 못 팔아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좀 분양을 하게끔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3주택 이하인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를 소유한 자, 그까지 가지 말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몇 개까지 줄 수 있어요? 3개까지 줄 수 있습니다. 3개까지. 그 다음에 4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특이과열지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은 3주택이야. 거기다 써요. 강남 재건축. 그래야 이해하기 쉬워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려면 어디가 살아야 돼요? 일단은 강남이 살아야 돼. 강남부터 진원지가 강남이에요. 강남. 일단은 강남 3구가 살아나야 그 옆으로 가기 시작한다고. 우리나라는. 강남 재건축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해가 이해합니까? 자, 재건축인데 과밀 박 재건축은 가진 만큼 줄 수 있다는데 과밀 안 재건축은 가진 만큼 안 되잖아요. 원칙 몇 개 준다고요? 하나 주는데 얘 왜?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2개까지 나온다. 2개까지.
좀 더 주자고 좀 더 주자고 더 주는데 과밀한 뭔데? 재건축인데 뭐만 아니면 투기 과열지구만 아니라고 한다면 몇 개 주자요? 3개까지 줍시다. 3개까지. 작년 연말에 부동산 3법 들어봤나요? 작년 연말에 최고 시끄러웠던 게 부동산 3법 아닙니까? 부동산 3법.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켜야 경기 활성화 된다고 부동산 3법 통과시키라고 엄청 애를 쓰는데 부동산 3법 통과됐습니다. 경기 활성화 됐습니까? 제1법이 뭡니까? 제1법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하는 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하는 거 없앱시다. 무슨 얘기냐? 갑이 여기에다가 아파트 샀습니다. 얼마에 샀어요? 3억. 을이 아파트 샀습니다. 얼마에 샀어요? 3억. 평수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5년 지났습니다. 5년 지나니까 갑의 아파트는 얼마 됐습니까? 5억이 됐습니다. 얼마 이익이 됐어요? 2억만큼 이익이 됐어요. 근데 을의 아파트는 여기에다가 재건축한다면 재건축. 그러니까 을 아파트는 얼마가 됐어요? 얘는 10억이 됐어요. 얼마가 이익이 생겼어요? 얘는 7억 이익이 생겼어요. 정상적인 이익은 몇 억인데? 2억인데 초과이익이 얼마 생겼어요? 5억. 너는 내가 국가가 너한테 재건축 하라고 승낙을 했으니까 너는 그만큼 얼마만큼 5억만큼 뭐가 생겼다? 초과이익 아닙니까? 이건 정상이익이야. 이제 정상이익인데 초과이익이니까 여기에 몇 프로? 50%를 세금으로 내라고. 얼마 내라고? 2억 5천 내라고. 2억 5천. 그러니까 재건축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나 그냥 재건축 안 할게 이러겠다니까.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들어간다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없애자니까. 우리는 이 당을 없애던 거 해야 돼요. 둘이 있으면 둘이 좀 맞아가지고 잘 되는 게 없어요. 항상 싸우니까. 없애자니까 안 된다니까. 없애면 이게 편차가 더 심해진다니까. 없애자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초과이익 하면서 그러면 당분간 경기 살릴 때까지 좀 받지 말자. 당분간만 유예. 그래서 유예 기간을 연장해 줬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1법. 다음에 2법이 뭐냐? 2법이 지금 이겁니다. 지금 이거 과밀한 재건축 뭐만 아니면 투기 과열지구만 아니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투기 과열지구 없어요. 투기 과열지구 전부 다 해지한 지가 앞전 정권에서 해지하고 지금 5년 동안 단 한 건도 지정 안 했으니까. 과밀 아니라 하더라도 재건축 뭐만 아니면 투기 과열지구만 아니면 가진 만큼 주자고. 그러면 여기는 타겟이 뭐라고? 강남이라고. 강남에 있는 사람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가진 만큼 주자니까. 가진 만큼 주자고. 안 된다니까. 왜 안 되냐고. 가진 자만 더 갖는다니까. 이러면 좋아. 그러면 5개 주자. 안 돼. 너무 많아. 절충해가지고 몇 개까지 준다? 3개까지 준다. 이게 부동산 2법입니다. 2법. 세 번째 제3법이 뭐냐? 3법이 분양가 상한제를 갖다 폐지하자. 분양가 상한제 폐지합시다. 안 된다니까. 왜 안 되냐고.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야 그나마 서민들이 집을 산다니까. 집을. 분양가 상한제 없으면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건설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서민이 문제가 아니고 나라 경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없애야 된다니까. 건설회사 일 좀 하니까 풀어야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풀어야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넷이 만나가지고 좋아. 그럼 어떻게 할까? 자, 생각해보자. 원래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서 들어왔지 민간택지는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공공택지는 놔두고 그 민간택지 풀자. 안 된다니까. 여기서 실력이 하다가 분양가 상한제에서 여러분이 이제 분양가라 그래요. 분양가 상한제 말하는 분양가가 어떻게 계산됩니까? 그럼 분양가는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요. 분양가는 택지비 플러스 뭐라고요? 건축비.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니까. 주택법인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니까. 택지비가 어떻게 된 택지비가 자 공공택지냐 민간택지냐. 공공택지 민간택지 해가지고 간단해요. 공공택지는 보세요. 자 이렇게 여기 산이 있습니다. 산 있습니다.
자, LH가 수용합니다. 수용. 산을 딱 수용해가지고 싹 깎았어요. 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뭐 했습니까? 택지 조성했습니다. 택지 조성해가지고 이만큼만 팔았습니다. 누구한테? 현대한테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어요? 평당 50만에 팔았어요. 평당 50만에 팔았다는 게 증명이 돼야 안 돼요? 되지. LH는 누가, 이거는 국가가 만든 공사가 얼마에 팔았다? 50만에 팔았다고. 그러니까 땅 가격이 정확하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원가가 나온다, 원가가. 그러니까 공공택지는, 자, 얼마냐? 공급 가격이 있으니까, 공급 가격, 영수증이 있으니까. 플러스, 현대가 땅 샀으면 자기 앞으로 등기해야죠. 채권 사야죠. 경비 들어간다, 경비. 여기에다 플러스 부대 비용입니다. 부대 비용. 이게 공공택지.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건축비인데, 이 건축비는 어떻게 하냐? 기본형 건축비입니다.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여기에 또 부대 비용입니다. 부대 비용. 그러면 내 생각해 보자고. 공급가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어요. 그러면 부대 비용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아니, 이건 항목 인정한 게 있어요. 무슨 뭐 해가지고 국가가 딱 인정하는 것만. 이것도 정해졌어요. 이거는 정해졌으니까 이거를 공급가를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고. 이것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고. 부대 비용도 해볼 방법이 없다고. 기본형 건축비를 국장이 정해줘요. 평당 얼마. 기본형 건축비는 평당 얼마다? 50만이라 정해주면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어떻게 해봐요? 좀 싸게 만든답니다. 저분 말이 맞습니까? 자, 건설회사도 어떻게 이익을 남기겠냐고. 이제 국가 다 정해줬는데. 자, 이거는 땅 가격을 이걸 갖다 50만 낮추려면 LH 사장 데려가가지고 밤에 의식한데 데려가가지고 어쩐다고요? 노비를 하든가. 근데 이걸 갖다 어떻게 다운시키냐고. 이것은 경쟁 입찰인데.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얘는 그대로 와야 되는 거예요. 얘도 해볼 방법이, 등기하려면 돈 들어간 거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얘도 해볼 방법이 없어요. 얘를 해봐야 돼. 얘를 어떻게 보냐. 자, 뭐라 했는가? 평당 50만 원 넘기지 말아요. 평당 50만 원. 평당 50만 원 넘기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면 자재대 갖다가 비싼 거 10원짜리 쓸 걸 갖다가 얼마를 써야지? 그러면 2원짜리를 써야지. 철근 좀 강한 거 10원 쓸 걸 약한 거 2원 써야지.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걸 이익을 남길 수가 없다니까. 이익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품질의 자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좋은 자재를 안 쓴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금액에다가 플러스 이윤이 좀 붙어요. 이윤이. 그만큼만 인정하겠다고. 그럼 얼마 들어갔냐? 50만 원. 자, 50원, 10원, 50만 원, 10만 원, 50만 원, 10만 원. 얼마 들어가면 100. 이게 원가 이게 한 120만 원이다. 120만 원 플러스 이익을 갖다가 10만 원 국가 인정한다 합시다. 그럼 얼마에 팔아요? 30만, 130만에 팔아가지고 얼마 이익이 남습니까? 정상점이 이익 10만에 남아야 되는데 여기서 좀 빼야 된다. 여기에서 50만 했으니까 나는 50만 안 쓰고 얼마 30만 원만 써가지고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20만 해가지고 실제 이익 얼마 난다? 평당 30만 정도 남겨 먹는다는 얘기요. 그래도 30만 있으니까 그래도 건설사 해볼만 하다고. 이 정도 이익이다 그러면 총 130만 원인데 거기서 원가 100 들어가고 30만 해볼만 하니까 이러니까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나와요. 이제 나오는데 민간택지는 자 이런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어요. 누가 샀어요? 현대가 샀어요. 현대가 얼마에 샀어요? 3만에 샀어요. 몇 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사놨다고 미리 사놨다고. 자 이제 20년 됐습니다. 산 깎아야지. 산 깎아가지고 여기에다 산 깎아가지고 택지 중에서 아파트 지어야지. 자, 이 땅 가격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3만에 사가지고 20년이 됐습니다. 너는 얼마에 나한테 팔았어요? 50만에 팔았어요. 그럼 나도 얼마 정도 나왔으면 쓰겠어요? 50만 원 나왔으면 쓰겠어요? 근데 땅 가격이 얼마라는 게 공식적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있어요. 그 자가 누굽니까? 에? 그러면 안 되고. 누구? 간평사. 간평사 평가하는데 얘들이 50을 해주냐? 안 해준다니까.
얘가 와가지고 얼마 해준다고? 30만 원 잡아준다고. 30만 원. 내가 생각했던 시가보다 현재에 못 미치니까 이 현대가 바보냐고. 내 땅 어쩐다고? 절대 손 안 된다고. 내 땅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것은 이익이 아니고 대략 마이너스 손실 나오니까. 그러니까 민간택지는 뭐가 안 나와요? 분양가 상한제가 한 건이야, 한 건이. 공공택지 그냥 LH가 산 거 팔아서 정사하게 되면 그래도 평당 30만 원 나오는데 내 산 깎아서 하면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민간택지 안 나오는데 민간택지를 풀자. 왜 이거를 풀려고 하느냐. 민간택지 풀어봤자 어쩐다고. 자, 이거를 갖다 민간택지 풀읍시다. 네 마음대로 가격 받아라. 그럼 보세요. 현대가 그러면 그래 이제 내 마음이다 그러면 30만 원이 아니고 나 이거 얼마 해야지? 70만 원 해야지. 그러면 민간택지 자 70만 원 플러스 부대비용 10만 원 또 기본형 건축비 해가지고 이것도 얼마? 50만 원 플러스 10만 원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건 이제 120, 140이네. 민간택지는 140만 원 파네. 140만 원에다 이익 10만 원 해가지고 민간택지는 150만 원 팔겠네. 150만 원. 평당 150만 원에 분양하면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130, 민간택지 150 그러면 이게 팔릴까요? 팔리겠습니까? 자, 도시가 이러고 있으면 여기는 뭐라고? 여기는 구시가지. 현대가 산을 구시가지에 깎아서요. 외곽에서 깎았어요. 외곽에서 여기 있는 산을 깎아서 여기 있는 산 깎아서 얼마 판다? 150 판다. LH는 어디 깎았다? 여기 깎았다. 얼마에 판다? 130 판다. 그러면 130에 파는 이 여기하고 여기 비교했을 때 누가 잘 팔리겠어요? 얘가 잘 팔리겠지. 그러면 민간택지 풀어봤자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왜 민간택지 풀어 하냐 그러면 민간택지가 여기서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아직 당분간은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안 나오고 어디 가면 나오냐? 이런 데 나와. 이런 데서 민간택지 나온다고. 여기는 민간택지 무슨 산이 있습니까? 산은 없는데 건물들이 전부 다 이렇게 X자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런 건물이 뭐라고? 재개발, 재건축. 자, 철거합시다. 이거 철거하고 다시 합시다. 철거하고 반듯 다시 세웁시다.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재건축이라고. 이 땅이 뭐예요? 민간택지, 이 땅이. 그러면 이 땅이 뭐다? 이 땅이 민간택지다. 이 땅의 분양가를 풀게 되면 아까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분양가 푼다. 얼마다? 이게 150인데 얘는 얼마 받자? 200만 원 받자. 그러면 분양이 되냐 안 되냐고. 자, 여기에다 재개발해가지고 평당 얼마 받읍시다? 200만 받읍시다. 분양가 풀렸으니까. 그러면 얘는 분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얘 밖에서 130만 원을 파는 거고 얘 200에 파는 거고 자 얘가 1300만 원이면 얘는 얼마라고 이제 2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분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우리 여기 서면에서 아파트 분양은 평당 얼마 나와요? 저기 사상에서 아파트 분양은 평당 얼마 나옵니까? 1000? 네, 1000 정도. 자, 해운대 분양가 얼마 나옵니까? 그 비싼 거 있던데. 네, 그 비싼 거 얼마예요? 네? 2000이요? 3000. 분양이 됩니까? 됩니다. 왜 분양이 된대요? 여기는? 그걸 따져봐야지. 여기서 지금 130에 1300에 분양한다 될까 말까 이거하고 안쪽에 2000에 분양하면 돼야 안 돼요? 전부 다 뭘 사요? 2000을 사지 누가 이걸 사겠냐고. 여기는 구시가지는 왜 구시가지가 왜 여기가 먼저 개발이 됐겠어요? 부산에서 최고 좋아. 여기 위치가 원래는. 위치가 좋았는데 건물이 지금 오래된 건물이 낡았을 뿐이지 낡은 건물을 다시 한다니까 다시 더 좋아졌네. 얘보다는 좋아도 여기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도시고 구도시 중심이고 이건 어쩐다고요? 들어가봤자 이것은 좀 황당하고 얘보다는 얘가 훨씬 나으니까 어쩐다고 분양가 상한제 풀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가 풀려야 뭐가 된다고요?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고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은 분양가가 높아지면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가요, 안 가요? 아무래도 조합원이 받는 부담도 있겠지만 발생되는 이익이 더 크니까 그러면 이익이 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건설에서 이익이 남아야 안 남아요? 남는다니까. 그렇게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 건설회사가 이익이 나야 여기서 또 하고 지금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뭘 푼다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갖다가 민간 택지는 풀자. 그러니까 어쩐다고요? 안 된다니까. 풀자. 안 된다니까. 근데 묵부터 또 다 풀 수는 없고 결국은 풀어줄 때 뭐라고 풀었냐 그러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푸는데 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을 어쩐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이거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장관이 인정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있어요. 민간 택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어쩐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한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국토부 장관이 이쪽 편됩니까? 이쪽 편됩니까? 당연히 이쪽이지. 아, 여기에 있는 사람 지명해놨으니까 지금 뭐라고요? 앞으로 너는 어쩐다고요? 인정하지 마라. 그러면 민간 택지는 뭐가 안 나와요? 분양가 상한제 안 나온다. 이렇게 해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풀렸어요. 이런 내용들 나중에 시험 문제 다 나와. 이런 내용들이 주택법 가게 되면 저런 거 공부를 다 해야 되고 우리가. 이래서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지금 509페이지 맨 밑에 4번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 아니면 그런 거 보면서 빨리빨리 기억 남기려면 강남 재건축 활성화시키려고 이 생각해야 돼요. 강남 뭡니까? 100% 과밀 억제권역이죠. 뭐가 아니요? 투기과열지구가 아닙니다. 몇 개까지 줄 수 있다고요? 3개까지 줄 수 있다. 그런 게 나중에 계산 문제로 나온다고. 몇 개 받을 수 있냐 해가지고. 정리하게 되면 원칙은 하나 주는 게 원칙입니다. 하나 주는 게 원칙인데 예외 4가지가 쫙 나왔죠?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첫 번째,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첫 번째, 과밀박 재건축. 두 번째, 근로소득 기숙사 용도. 세 번째, 국가지하주택공사 등. 두 번째, 2개 준다, 2개.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그렇게요?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뭐냐? 정전 토지주택 가격 범위 내 2개. 안 되면 전용 면적 범위 내 2개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60 이하다. 60 이하 때는 3년간 전매 안 돼. 세 번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처음부터 3개까지 줄 수 있게끔 만들고. 네 번째, 강남 재건축 활성화시키려고 과밀 안 재건축인데 뭐만 아니면 특이 과열지구가 아니면 3개까지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조성된 대지 건축물의 처분 관리입니다. 정비사업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은 관리 처분계에서 처분 관리한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분명히 관리 처분계에서 가백에 101동 101호 가백에 103동 103호 주기로 했으면 103동 103호 줘야지 다른 거 주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면 관리 처분계 인가에 관한 사항인데 2번 인가권자가 누군가 그것만 잡으면 돼요. 인가권자 누굽니까? 그러면 시장 군수.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큰 4번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의 고시효과, 건축물 철거, 1번 원칙. 이거는 잘 잡아야 돼요. 원칙 그러면 원칙 이겁니다. 잡아봐요.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입주 자격이 확정됐으면 뭐를 해야지 이제 사업을 해야 돼요. 주민들 옮겨야,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철거해야 돼요. 나중에 이런 게 시험 문제입니다. 기존 건축물을 언제 철거합니까? 물어봐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가능 시기는 언제요?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 후 기존 건물 철거합니다.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 후 기존 건물 철거한다. 그래서 1번 원칙 잡아요. 예외는 중요하지 않아요. 원칙.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 관리처분계 인가 받고 기존 건물 철거한다. 그 다음에 2번 용익권자를 위한 조치.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런 게 시험에는 은근히 잘 납니다. 이거는 배우고 안 배우고 떠나서 완전 상식이에요. 완전 상식. 자 봅시다. 이렇게 지금 토지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갑입니다. 이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 을이 있습니다. 을이 있는데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났습니다. 그러면 시행자는 당연히 와서 뭐 합니까? 이제 건물 철거합니다. 철거. 그만 쓰고 나가. 건물 철거. 철거하게 되면 자 임차인 을은 계약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얘가 들어서 철거하니까 본래 목적을 다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본래 목적 달성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소유자한테 갑한테 가서 계약 해지하자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할 수가 있죠. 계약 해지 청구했으면 자 계약 기간이 7개월 남았다. 근데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철거되니까 가야 되겠다. 계약 해지하고
당연히 여기서 금전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한테 해야 돼요? 집주인한테. 갑한테. 원래 집주인은 돈 싸놓고 살죠. 원래 집주인은 부자니까. 아닌가요? 집주인도 돈 없지. 얘도 다 썼지. 야, 돈 주라니까 못 준다니까 왜 못 줘? 계약기간 7개월 남았잖아. 7개월. 나는 7개월 뒤에 줘야지. 너한테 지금 줄 의무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러고 얘는 대응을 하겠죠. 그럼 얘는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는 어쩌라고? 뭐라 했어? 나한테 따지지 말고 누구한테 가라? 얘한테. 얘 때문에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면 얘는 일이 가서 금전반환 청구합니까? 합니까? 해야죠. 줘야 돼, 안 돼요? 당연히 줘야 돼요. 자기 때문에 벌어졌으니까. 그리고 달라고 요구해야 하네요? 해야지. 이걸 뭐라고? 구상권. 지급하고 대신 지급했으니까 너 이거 구상권. 얘가 그러면 줘야 되는데 지금 달라고 아니고 공사 끝났으면 주라. 얘가 안 줘요. 안 주면 시행자는 가백에 정전 토지 건물에 가면서 새로운 걸 줘야 될게 줄 때 먼저 뭐 해놓습니까? 압류해 놓고 줍니다. 돈 줘. 못 줘. 어쩐다고? 경매 실행해서 대금에서 먼저 찾아가면 된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으니까 있지, 있으니까. 이게 시험 문제라고.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라고. 그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 은근히 나온다고요. 그게 지금 1번부터 1번. 자, 1번.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정전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걸리잖아.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정전토지 사용 수익할 수 없다. 그 지문 잘 나오는데 이해해야 돼요. 생각해봐요.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봅시다.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뭐 한다고? 철거한다니까. 철거하는데 쓰면 어때요? 그만 쓰고 나가야지. 언제까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새 집 받을 때까지. 언제 새 집 받았다고? 여기 보세요. 언제 새 집 받아요? 이전 고시 다음 날 받으니까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언제까지? 이전 고시 1까지는 그만 쓰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공사를 해야 되니까. 다음 날부터 쓰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는 자기 거니까. 그러니까 이전 고시 1까지 정전토지 사용 수익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계약 해지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권리자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당연하지. 3번, 자, 계약 해지했으면 금전반환 청구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할 수 있다? 시행자한테. 원래 누구한테 해야 돼요? 소유자한테 해야 되는데 소유자한테 하는 건 기본이야, 기본. 없을 걸 대비해서 법에서는 시행자에게도 할 수 있다. 4번, 금전반환 청구권 행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한 시행자는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 5번, 구상이 되지 아니하면 토지 소유자에게 줘야 될 대지 건물을 시행자가 미리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다. 이때 압류 효과는 뭐하고 똑같다? 저당권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11페이지 준공인가인데 준공인가는 누가 할까요? 그러면 누가? 시장군수.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512페이지 양가로 2번의 동그라미 2번 봐야 돼요. 양가로 2번의 동그라미 2번. 사업시행자는 대지 건축물 소유권의 이전 고시한테는 그 내용을 당해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고 시정수에 보고한다. 이 경우 대지 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주급시다.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에 대지 건물 소유권 취득한다. 고시가 있는 다음 날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4번 청산금을 봐야 되는데 청산금 봅시다. 생각해봐요. 자, 갑이 101동 101호 24평인데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3억짜리요. 103동 103호 받았으면 얼마짜리입니까? 5억짜리요. 청산금이 얼마 생겨요? 2억. 자, 2억을 갑이 내야 될 의무가 언제 확정됐습니까? 2억을 언제부터 낸다는 게 확정돼요? 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와야지. 다음 날 넘어오니까 다음 날로부터 어쩐다고? 2억을 주고받고 해야 된다. 다음 날이요? 다음 날 확정되는 거야. 다음 날. 그래서 원칙은 자 봐봐. 1번 의 대지 건축물 분양받은 자가 정전을 소유했던 토지 건물 건축물 가격 그게 3억 분양받은 대지 건물 가격 5억 차이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이전 고시가 있는 후가 뭐라고요? 다음 날
다음 날에 그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된다. 다음 날부터 주고받고 하는데 2번 산정 기준은 중요하지 않고 3번의 기억 아래 3번의 기억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분할지급에 대해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면 관리처분계 인가 후부터 줄 거 봐요.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줄 계속 쳐봐요.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 분할지급할 수 있다. 한번 생각해봐요. 자, 지금 갑이 101동 101호 24평 얼마짜리다? 3억. 이게 3억짜리라는 게 관리처분 계획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니꺼 3억이라는 게 관리처분 계획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아까 관리처분 계획 내용에는 뭐가 있더라고요? 관리처분 계획에는 봅시다. 지금 508페이지 보고 508페이지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에 몇 가지가 있어요? 많다지 문 5개냐고. 많다지. 많은데 그 중에 4번에 뭐가 있어요? 정전 토지 건물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에서 이미 네 거는 정전기 얼마라고 3억이라는 게 이미 계산이 돼 있어요. 그럼 관리처분 계획에서 분양받는 거 5억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니 세상에 갑이 얼마 될 줄도 모르고 분양받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그것은. 이미 분양 신청할 때 분양가 얼마라는 게 이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얼마라고? 5억이라고. 그럼 이미 관리처분 계획에서는 청산금 2억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미 알아요. 알긴 하는데 갑이 2억을 내야 될 의무는 여기에서 생긴다고. 여기에서 소유권을 가져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2억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는 있다고. 어디서 알고 있다고? 관리처분계에서 이미 정해져 있다고. 이거를 굳이 여기 가서 한 번에 다 내려면 부담스러우니까 관리처분계획에 인가 고시했으면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때까지 몇 번 나눠서 분할해서 징수 지급하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요. 그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요. 그 내용이 다시 513페이지 3번의 기억 분할입니까? 분할.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분할지급에 대해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서 따로 정했으면 관리처분계 인가 후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몇 번 나눠가지고 분할징수, 분할지급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당연하다 그래야 돼요. 2번 강제징수. 강제징수는 안 내면 청산금 제가 2억 내야 되는데 안 내면 어쩐다고? 쳐들어간다고. 그 강제징수는 누구만 한다고요? 행정청만. 근데 조합은 비행정청이니까 강제징수 못해요. 못하면 무조건 어때요? 징수이탁. 좀 받아주세요. 누구한테 항상 징수이탁한다? 맨 쫄병입니다. 쫄병. 행정청 중에서 쫄병. 누구? 시장우수. 시장우수는 징수이탁하면 시장우수가 징수해줍니다. 징수해주면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수수료 주세요. 몇 프로? 100분의 4, 4%. 그런 게 계산 문제 나온다니까. 청산금 80억 강제 징수했을 때 지급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중 얼마냐? 그럼 계산해야 된다고 그거. 그러니까 청산금 수수료 무조건 몇 프로? 4%. 그 다음에 4번인데 청산금 소멸시효. 청산금 지급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이전 고시가 있는 다음 날로부터 5년간 행사점을 시효 소멸하는데 포인트는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5년은 나중에 누구든지 다 하래요. 이전 고시일부터 5년이요. 다음 날부터 5년이요. 다음 날. 자, 이렇게 지금 갑이 이렇게 토지 건물 가지고 있습니다. 돈 필요합니다. 돈 필요해요. 을한테 자기 토지 건물을 담보 제공하고 여기에다 저당 설정했어요. 한 3억 빌려주고 저당 설정했습니다. 시행자가 와가지고 갑 분양 신청 할 겁니까? 해야지. 내가 분양 신청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기는 네 종전에 토지 건물 있던 저 권리가 어딜 가고? 이리 가고. 그러면 을 저당권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됐기는 을 저당권은 전부 다 여기 가 있지. 이러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 내가 분양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얘한테 분양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뭐 어떻게 되냐? 내가 너한테 뭐 주면 청산금을 줄 테니까 청산금 받고 니는 나가면 그만이지. 그래서 얘가 어쩐다고 분양 신청을 안 한다고.
분양증 안 하고 청산금 들어오면 청산금 듣고 어쩌면 된다고? 날르면 된다고. 그러면 이 저당권은 어떻게 되냐고. 지금 이 얘기요. 이 저당권 어떻게 된다고? 자, 자기가 담보 잡은 토지 건물 대신에 뭐가 있어요? 청산금, 대체물에 가서 전다고 저당권이 가 있다고. 얘가 주기 전에 먼저 얘한테 먼저 뭘 해야 된다? 압류해야 된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물상대. 이것 대신에 저것. 담보물권 효력은, 저당권은 담보물권이니까 담보물권 효력은 대체물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정비사업 시행하는 지역안의 토지 건물의 저당권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에 설정된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지문이 간혹가다 툭 튀어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요. 이게 지금 물상대의 그 말은 민법 시간에 다시 배워요. 다시. 이런 얘기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이 이것 대신 어디가 있다고요? 대체물에 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주기 전에 미리 뭐 해야 된다? 압류해 놓으면 된다. 여기까지가 토정법입니다.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토정법인데 이게 신개발보다는 재개발이 약간 더 복잡해요. 재개발이 8개를 나눠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건축법인데 건축법 입법 부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책은 이제 그만 보고 이건 그만 보고 이제 기본서 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입문 과정은 오늘까지가 마무리입니다. 오늘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주는 대부분 전국 학원들이 수업을 안 합니다. 다음 주는 오늘까지 마무리하고 1월 달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1월 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면 처음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공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질문을 간혹 해요. 처음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세요. 그냥 오면은 이 공부하는 방법이 과목별로 다 틀려요. 과목별로. 어느 누가 혼자 나서 방향지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그 과목별 교수들이 알아서 공법은 이렇게 합니다. 공법은 해가지고 그 과목별 알아서 하는데 저 같으면은 1월달부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아직까지 공부한 거 아니에요. 뭐 했습니까? 네, 준비운동은 1월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답답하겠지만 저는 공법은 그 분량이 많고 여러분 잠깐 배웠지만 암기가 많잖아요. 한 번 읽고 될 성질이 아니거든요. 어쩔 수가 없이 저는 숙제를 내줘요. 숙제. 공법 때문에 망했다 이 말 듣기 싫으니까 숙제 내가지고 일단은 3, 4월까지 숙제에서 먼저 공법 틀이 안 잡히면 5월달 가면 2차 포기해야 돼. 거짓말이 아니고 5월달 가기 전에 공법에서 웬만큼 틀 못 잡아놓으면 2차 포기하는 일분이 생기니까 일단은 5월달에 저는 숙제를 좀 많이 내줄 것이고 그 자꾸 얘기했지만 그리고 1월달부터 강의할 때는 이제 그나가도 또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줄 끌 때 막 긋지 말고 줄 끌 때도 웬만하면 볼펜 쓰지 말고 연필만 쓰고 될 수 있으면 쓰지 말고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쓰지 말고 드려야 됩니다. 처음에 1, 2월 달은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이거 이해 안 돼요. 들어도 이해 안 돼요. 집에서 동강을 또 봐야 돼요. 그래도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쓰고 있으면 안 되니까 아예 교수님 원장님도 노트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저도 지금 노트 지금 오늘까지 완성시켜야 되니까 노트 해가지고 물론 노트 항상 얘기하자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국가도 받아주면서 국가도 수를 받는 거예요. 노트 뭐 비싸면 얼마 비싸면 한 얼마에 팔겠죠. 그러니까 노트 구입해가지고 쓰지 말고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 듣고 이해 안 되면 쉬는 시간에 질문하고 듣고 이해 안 되면 집에서 다시 한번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 주 나와서 질문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2회 2주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